여유로운 오후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여성의 인생에서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과 정성을 다해 일군 가정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지독한 고통을 겪었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절망의 대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가장 어둡고 거센 폭풍우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굴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 여성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으로 이어진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묵직한 철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제 5년간의 청춘과 희생의 마침표를 찍는 듯 건조하고 무자비한 소리였습니다. 밖에는 섣달의 겨울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3살 배기 아들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작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이는 크고 둥근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를 내쫓았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박준영의 아내이자 이 유복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에서 쫓겨난 실패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도장 찍어 시어머니 최 여사가 이혼 서류를 탁자 위로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준영이 곧 새장가 갈 거니까 오세라. 그 아이는 예쁘고 집안도 좋지. 너처럼 근본도 없는 고아 출신이 아니란 말이다. 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저는 남편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에게서 일말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도장 찍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집, 차, 모든 재산이 준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 민준이의 양육권마저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다툼 끝에 그들은 제가 당장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오후, 저와 아들은 우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끼익, 다시 한번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더욱 꽉 껴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또 나와서 우리 모자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지낸 5년 동안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고 모든 일은 시어머니인 최 여사 혼자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손자를 매우 아끼셨지만 성정이 유약하고 아내를 두려워해서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우리 모자를 편들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시며 가끔 제 손에 쌈짓돈 몇 푼을 쥐어주시며 손자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모자를 보시자 이미 깊게 팬 시아버지의 얼굴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제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무언가를 제 손에 황급히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굳은 빵 한 덩이였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 때 남은 것이었겠지요.
아버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내 손주 굶기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아버님은 아내와 아들에게 들킬세라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저는 딱딱한 빵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굴욕감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5년간 며느리로 살며 저는 잘 나가던 제 경력을 포기했고 제 모든 적금을 남편의 사업에 보댔으며 오직 이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먹다 남은 빵 한 조각, 동정심 가득한 시혜였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입술이 파래진 아들을 보자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제 자존심이 아들의 굶주림보다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근처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으로 가비를 피했습니다. 민준아, 착하지. 이거라도 먹고 몸 좀 녹이자. 저는 자리에 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 제 몸으로나마 찬바람을 막아주려 했습니다. 빵을 반으로 쪼개 더 큰 쪽을 아들에게 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빵은 속이 꽉 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교묘하게 가운데를 파내었고 그 안에는 잼이나 버터가 아닌 낡은 신문지와 작은 비닐봉지에 꼼꼼하게 쌓인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신문지 안에는 새집 열쇠 하나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돈다발을 주머니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수첩에서 급하게 찢어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시아버지의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XX동 125번지 7호 그리로 가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저는 차가운 처마 밑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열쇠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시아버지께서 왜 이런 일을? 이 주소에 있는 집은 어디일까?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가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자 앞에 갑자기 열린 비밀의 문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진정한 도움이 기다릴지, 또 다른 함정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주소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저처럼 이 비밀의 열쇠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빈손의 한 여성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하시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세던 비가 잦아들고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빵 몇 조각을 급히 먹은 아들은 지쳤는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차가운 열쇠와 구겨진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의 혼란스러움은 점차 굳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모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계속 여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깨워 등에 업고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동전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저는 기사님께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어린 아이를 업은 초라한 제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는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제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호화로운 주택가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갈수록 풍경은 더 서민적이고 친근하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차는 조용한 작은 골목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한 뒤 아들의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집들은 크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지어져 있었고 푸른 나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집을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단층 집이었고 작은 앞마당에는 정성스럽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흐드러지게 핀 담쟁이 덩굴이 있었습니다. 집은 따뜻한 느낌의 연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 차갑고 번쩍이던 빌라와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에 모든 것이 아주 새 것 같았습니다. 바닥의 타일은 반짝였고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식탁과 의자, 싱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가스레인지, 냄비, 그릇 등이 모두 갖춰진 작은 부엌까지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집 중앙의 작은 나무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학생용 공책 몇 장에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필체, 틀림없는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민서에게 첫 줄부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희 모자는 이미 그 집을 떠났겠구나. 아비가 미안하다. 못난 시아비, 무력한 할아비라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속으로 삼키던 눈물도, 내가 짊어져야 했던 서름도 다 보았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무능하고 유약해서 평생을 내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내 며느리와 내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너희 모자를 길거리로 내몰 그날을 말이다.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저 조용히 너희 모자가 기댈 곳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비상금을 전부 털어 몇 년 전에 몰래 사둔 것이다. 내가 직접 청소하고 하나하나 살림을 채워 넣었다.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너희 모자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몸을 누일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빵 속에 넣어준 돈은 많지 않다. 고작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일 게다. 미안하다.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나는 네가 똑똑하고 강인한 아이니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 믿는다. 너는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 손주를 절대로 굶기거나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편지를 부둥켜 안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굴욕과 서러움의 눈물은 이제 감동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가운 집에서 늘 묵묵히 우리 모자를 걱정하고 보살펴 주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늘 유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제게 살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님의 선물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 뒤 저는 얼굴을 닦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불행한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연민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침묵 속 행동의 가장 깊은 이유, 가장 큰 비밀은 편지의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글씨는 유난히 더 떨리고 감정에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수십 년간 마음속에 숨겨온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단다. 이건 준영이도 모르는 일이다. 아마도 이것이 인연이고 하늘의 뜻인 것 같구나. 너는 왜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남몰래 너를 감싸주려 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느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시아버지가 저를 남다르게 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를 두려워하시면서도 저를 보는 눈빛에는 늘 기묘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다만 돌아가신 내 아버지 성함이 혹시 김민철이 아니더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옛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성함은 김민철이 맞았습니다. 제가 겨우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는 걸까? 만약 그분이 맞다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얘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의 딸이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에 힘을 주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이야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아버님의 글씨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20여 년 전 강원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가난한 인부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공사장 비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때 이제 막 알게 된 동료였던 제 아버지 김민철 씨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아버님을 위험 지역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버님의 목숨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큰 쇠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아버님은 계속 쓰셨습니다. 당시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털어 병원비를 댔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후유증이 남았다. 그 사고 이후 내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 나는 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 나는 그분에게 목숨을 빚졌고 그분의 미래 전체를 빚졌다. 그 후 공사 현장이 해체되면서 각자 흩어졌고 그분과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다 5년 전 준영이가 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너를 보자마자 옛 친구와 똑 닮은 내 눈과 미소를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어떤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하늘이 내게 지난날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단지 감사한 마음 때문에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여겼다. 민서야, 지난날의 빚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게다. 내 아버지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딸이 겪는 부당함과 서름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으니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이 집과 이 작은 돈을 내가 너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먼저 떠난 내 친구에게 빚의 일부라도 갚는 마음이라 여겨다오.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그래야 이 은혜 입은 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구나.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적인 붕괴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은혜와 인연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조용한 도움 뒤에는 이렇게 긴 이야기와 과거의 은혜가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며느리라서 아껴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의 모습을 제 안에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만 남아있는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은혜를 갚으려 애쓰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따뜻함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의 사랑과 정 많고 의리 깊은 시아버지의 조용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두 위대한 아버님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는 제게 엄청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위안이 현실의 산더미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작은 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 머리 누일 곳,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비싼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빵 속에 들어있던 돈을 세어보니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아내에게 의존해 살던 노인에게는 그것이 몰래 모을 수 있었던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무한히 감사했지만 그 적은 돈이 모래사장에 소금 한 줌 같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작 한두 달치 식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없어질 돈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가만히 앉아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꿈 많던 전문대 졸업생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아내와 엄마로 살면서 예전에 배웠던 전문 지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졸업장도 이미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의 눈에 저는 그저 30대의 경력도 없고 어린 아이까지 딸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해 봤지만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력서는 훌륭하시네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가 절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절망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이면 저는 고요한 집에 홀로 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빌라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굴욕을 겪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곤히 잠든 아들의 천사 같은 얼굴이 저를 나약함의 늪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고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 자신을 고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로 제 생계유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사는 골목 입구에 손님이 아주 많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치우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로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저기 혹시 설거지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중년의 후덕한 인상의 주인 아주머니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직 젊고 깔끔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하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엄청 힘들 텐데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괜찮아요. 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매일 아들을 동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부엌 일과 빨래에만 익숙했던 제 두 손은 이제 하루 종일 세제와 기름때에 절어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음식 찌꺼기가 가득한 그릇들을 보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밤이 되면 등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 안 되는 일당을 받을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땀과 노동으로 번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 학원비와 식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봉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아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공부를 가르치고 재운 후에 저는 중고로 산 낡은 재봉틀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아들의 숨소리와 함께 고요한 밤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져 더 이상 뜰 수 없을 때까지 쉬지 않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매일 밤 겨우 몇 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들 아침을 챙기고 또다시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그렇게 고되고 부족했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에는 비싼 가구는 없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주 착하고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것을 알고 절대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장난감도 혼자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제게 달려와 작은 고사리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내가 안마해 줄게요. 그럴 때면 제 안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전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과거는 꾸러미에 싸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었습니다. 건강하신지 최 여사와 준영에게 구박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자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시는 만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다시 한번 가장 짓궂은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가 고된 생계와 씨름하는 동안 저 호화로운 빌라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과 세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역 신문은 젊은 건설사 대표와 재벌가 딸의 세기의 결혼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재능과 가문의 완벽한 결합을 그려냈습니다. 그 이야기 속 어디에도 버림받은 아내인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흔적도 없이 지워진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들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세라는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 옆에서 멋지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질투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그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모자의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와 걸맞은 새 아내를 얻었으니 준영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의 삶은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고부 갈등, 그 영원한 전쟁이 바로 그 호화로운 집에서 터져 나왔고 그것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최 여사는 집안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아들에게 봉양받으며 저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를 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세라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비단 옷만 입고 살아있네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가씨였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세라가 요리할 줄 모른다며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흉을 봤습니다. 세라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여자한테 부엌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요리사를 고용하세요. 전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 쓸 시간 없어요. 최 여사는 세라가 게으르다며 점심때까지 자고 집안 청소도 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제가 손에 물을 묻혀요. 제 일은 예쁘게 꾸미고 즐기는 거지 가정부 노릇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갈등의 정점은 돈 문제였습니다. 최 여사는 예전에 준영을 통제했던 것처럼 집안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준영에게 신용카드와 통장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된 버릇만 들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씀씀이가 해펐고 쇼핑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을 쓰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명품 가방 하나, 새 옷 한 벌 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녀는 최 여사의 얼굴에 대고 쏘아 붙였습니다. 남편이 번 돈인데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편히 쉬세요. 저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미한테 막말하는 거냐? 최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가 걔 엄마야.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어머님 집이라고요. 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박준영 씨. 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 그 사람의 법적인 아내고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쉬어 사시는 거고요. 팩트 폭력의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제멋대로 구는 것에 익숙했고 준영이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문벌 좋은 며느리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두 권력 있는 여자의 전쟁은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호화로운 빌라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그 사이에 끼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한쪽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 그는 어느 쪽의 비위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화해시키려 애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에게 권력을 빼앗긴 후 온갖 방법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심지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세라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세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매수하여 자신의 정보원으로 삼았고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최 여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비싼 물건들을 일부러 사들여 그녀의 속을 긁었습니다. 최 여사와 준영이 그토록 꿈꾸던 호화로운 삶은 끝없는 비극희극이 벌어지는 진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 이웃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자를 무정하게 내쫓고는 더 끔찍한 업보를 집안으로 들인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전 시댁에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우리 모자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궁핍하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드르륵하는 재봉틀 소리는 아들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노동이라곤 거의 해본 적 없던 제 가늘고 긴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와 바늘에 찔린 상처로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제 신세를 한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정신과 힘을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돈을 버는 것. 하지만 삶은 여전히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재봉틀 앞에 묵묵히 앉아 있을 때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의식을 잃은 채 엄마를 불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들을 황급히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민간요법,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부터 레몬 꿀물을 먹이는 것까지 다 해보았지만 아이의 열은 조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 내일 먹을 쌀과 반찬을 살 돈밖에 없는 제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과 절망 속에서 저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유품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와 작은 나무 상자에 소중히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유품이라며 남겨두신 작은 금귀걸이 한 쌍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묵직하고 익숙한 낡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낡은 한복과 흑백 가족 사진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누렇게 바랜 비단, 손수건에 쌓인 귀걸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귀걸이 옆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속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부드럽고 정갈한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수첩에는 제 고향의 전통 과자와 정과를 만드는 비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느질과 수놓기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과자와 정과를 잘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집 작은 부엌은 설탕과 생강, 과일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뚜막 옆에 앉아 큰 무쇠솥에서 하얀 정과를 접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강 정과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보통의 정과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쫀득하고 향긋하며 단맛이 은은했습니다. 겉에는 서리처럼 얇은 설탕막이 덮여 있고 안에는 신선한 생강의 알싸하고 깊은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과를 만드실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맛보러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비법은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 조리는 법, 그리고 특히 유자청과 정원에서 키운 몇 가지 약초로 만든 비밀 향료에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모든 비법이 이제 이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정과, 약과, 다식, 강정,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달콤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아픈 아들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덮는 순간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팔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제게는 어머니의 비법과 전통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간식들은 도시에서 분명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이자 고향의 맛, 추억의 향기였습니다. 그 생각은 제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희망의 불꽃,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하거나 밤새 바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품을 만들고 저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가 한 조각 한 조각에 담았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의 브랜드, 새로운 사업이 바로 그 낡은 유품과 가장 궁핍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약을 타온 후 아이는 열이 내리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 책상에 앉아 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적이자 정신적인 자산으로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제 두 손과 그동안 푼푼히 모아온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빈손이었던 한 여성의 창업 여정은 그렇게 낡은 수첩 한 권과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약값으로 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저는 아주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도매시장으로 나가 가장 신선한 생강과 연근, 좋은 꿀과 엿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저는 온종일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수첩에 적어두신 단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생강을 다듬고 연근을 얇게 썰고 정과를 조리는 과정은 제게 기묘한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일부,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강 정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맛은 여전했습니다. 꿀의 은은한 단맛과 생강의 알싸한 향, 그리고 유자청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전부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니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얻을 돈도 온라인으로 광고할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낡은 자전거 한 대와 끈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노점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유리 진열장을 구해 자전거 뒤에 달았습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정성껏 쓴 팻말을 걸었습니다. 엄마의 정성. 그 이름은 그날 밤 바로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과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진실하고 친근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날, 저는 정성껏 포장한 정과 상자들을 싣고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주눅이 들어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구석에 조용히 서서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고 붐비는 시장 속에서 제 작은 노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겨우 몇 상자 팔았는데 대부분 저를 아는 이웃들이 응원차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며 조금 낙담했지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들을 보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곳에 서서 기다리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식용 전과를 접시에 담아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번 맛보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생강전과예요. 깨끗하게 만들었고 방부제도 전혀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제 목소리도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주저없이 한두 상자씩 사갔습니다. 특별한 맛과 저의 진솔하고 소박한 태도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만 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퇴근 시간에는 공단 앞으로 자전거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들은 사람들이 많고 깨끗하고 맛있는 간식에 대한 수요가 큰 곳이었습니다. 일은 매우 고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온종일 서울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아들을 챙기고 다음날 재료를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내일은 어떡하나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단속반에 걸리는 날에는 범죄자처럼 허둥지둥 물건을 챙겨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 벌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전과 정말 맛있네요.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덜 달고 깊은 맛이 나요. 우리 딸이 아주머니 전과에 푹 빠졌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 소박한 말들이 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제 노점은 점점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과 파는 민서 씨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안부를 묻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저는 소박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은 날마다 늘어났고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저는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제 작은 노점에 운명적인 전환점이자 엄청난 기회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노점상 생활은 그렇게 고되지만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채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정성 노점은 동네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에게 달콤한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단골 고객층을 확보했고 덕분에 우리 모자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예전처럼 끼니를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작은 수레에 만족하며 살아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먹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위해 훨씬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큰 공단 정문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노점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제가 한참 전과를 저울에 달고 포장하느라 분주할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오더니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종류별로 조금씩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부드럽고 품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 손님은 대부분 노동자나 학생들이었고 이렇게 고급 차를 탄 손님이 들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웃으며 종류별로 전과와 과자를 작은 상자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생강정과 상자를 열어 하나 맛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살짝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한 조각 더 먹고 다른 종류의 과자들도 맛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차문을 열고 내려 제 노점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시마트 구매팀 팀장 이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프레시마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전국에 수백 개의 지점을 둔 국내 최대의 대형마트 체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 이 팀장은 호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의 엄마의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회사 직원들을 통해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아주 특별하고 고유의 맛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오늘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맛볼 기회가 생겼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이야기가 있고 혼이 담겨 있는 맛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에 얼굴이 빨개져 그저 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팀장의 목소리가 한결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프레시마트에서는 곧 론칭할 프리미엄 전통식품 코너, 한국의 맛에 입점할 품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제품이 저희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프레시마트 같은 대기업이 저 같은 노점상과 협력하고 싶다고 저기 그 말씀은 제 말은 민서 씨를 저희 프레시마트 시스템의 전통한과 독점 공급업체로 모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의 엄격한 품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 정도 맛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수작업으로 만드는 작은 가게일 뿐인데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전체에 납품할 만큼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팀장은 제 어려움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자본과 생산 규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시마트에는 잠재력 있는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서 씨가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를 구입해서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계약금을 선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저희에게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주셔야 하고요. 기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기회가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엄마의 정성 브랜드를 작은 노점에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자 길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꿈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엄청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제 어깨에 거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생산 공장을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며 프레시마트 같은 거대 파트너에게 품질과 납기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작은 장사만 해온 여자가 과연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이 팀장은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큰 결정이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결정이 서면 전화 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시련과 함께 노점 옆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 홀로 앉아 이 팀장의 고급스러운 명함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회와 위험, 희망과 두려움, 그것들이 뒤엉켜 저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절반은 소리쳤습니다. 잡아, 민서야.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넌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여자일 뿐이야. 내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공장을 운영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지겠어? 저는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제 자신과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새날의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제게 살 길을 열어주신 시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노점상에 영원히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팀장님, 저 민서예요. 저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프레시마트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이 팀장의 안도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민서 씨. 제가 실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희 프레시마트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가시밭길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시마트에서 선지급한 계약금은 정말 큰 돈이었고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 기준에 맞는 생산 공장을 짓고 현대적인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자본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 작은 골목의 친구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성장해온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처음 수레를 끌고 나갔던 날부터 그들은 저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의 선량함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계획과 프레시마트와의 협력 기회,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서 씨, 걱정 말고 한번 해봐요. 골목 입구 슈퍼마켓 사장님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난 민서 씨를 믿어요. 이자 없이 500만 원 빌려줄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택시 기사인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몇백만 원 있는데 그것도 빌려줄게. 미래의 사장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뭐. 그렇게 각자 조금씩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돈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정이 듬뿍 담긴 그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자본이 마련되자 저는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낡은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몇몇 친척들과 함께 직접 공장을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저는 중고기계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 저는 숙련된 기술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작은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 싱글맘들을 찾아갔습니다. 언니들, 제가 곧 정과 공장을 열어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월급도 제때 드리고 4대 보험도 다 가입해 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해 보시겠어요? 제 제안에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일자리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동질감과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의 엄마의 정성 생산 공장은 그렇게 요란한 개업식 없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려는 의지로 뭉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과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제 삶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언제나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진 첫 정과들은 여전히 수제의 맛을 그대로 간직했고 어머니의 비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첫 제품들이 상자에 담겨 엄마의 정성 라벨이 붙고 프레시마트에 대형 트럭이 와서 싣고 가던 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점상에서 이제 우리는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한 여성에서 이제 저는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어선 저의 여정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프레시마트와의 협력은 엄마의 정성 브랜드를 작은 골목의 유명 인사에서 전국구로 도약시키는 황금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 코너 진열대에 놓인 저희 첫 제품은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단아하고 소박하게 디자인된 포장과 각 제품에 인쇄된 어머니와 비법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즉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바로 품질이었습니다. 공장제 제품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시장에서 엄마의 정성이 가진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은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맛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고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 정과를 먹으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생각나네요. 한 고객이 마트 웹사이트에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매출은 저와 프레시마트 경영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게 첫 기회를 주었던 이 팀장님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민서 씨 제품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 제대로 봤다니까요. 초반의 성공은 제게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벌어들인 수익을 공장 확장, 기계 설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특히 신제품 연구 개발에 재투자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는 정과 레시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음식 문화가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손재주 좋고 살림 잘하는 직원 언니들과 함께 다른 전통 과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쫀득한 약과 달콤한 매작과 알록달록한 떡까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재료 선정부터 포장 방식까지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마의 정성의 신제품들은 계속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더 이상 정과만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고향의 맛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레시마트 독점 공급업체에서 시작하여 다른 여러 대형마트와 프리미엄 식품점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공장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직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역의 수십, 수백 명의 어려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라 저의 동반자이자 친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정성 공장은 많은 불행한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은 한국 시장을 조사하러 온 일본의 한 기업 대표단이 우연히 프레시마트 지점에 들러 제 제품을 맛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맛과 인간미 넘치는 브랜드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연락을 해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인 일본 시장에 엄마의 정성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브랜드의 품질과 수준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은 더 이상 고향의 맛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맛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한 여성에서 이제 저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자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더 넓고 좋은 새 집을 샀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에게 빌렸던 은혜의 빚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이라는 빚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 아들 민준이는 지성과 인성을 모두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국제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저는 제 두 손과 머리로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바쁜 업무 속에서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옛날 그 빌라 앞을 지나가곤 합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호화롭고 차갑게 서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비 오는 오후에 우리 모자가 쫓겨났던 그 묵직한 철문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고통의 물결이 일지 않고 그저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과거는 비록 쓰라렸지만 제 인생 재기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버림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역경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제 삶이 날마다 꽃을 피우는 동안 도시의 저편에서는 진짜 폭풍우가 전 시댁의 삶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한 번 오면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준영은 재벌가 딸 세라와 결혼한 후 그토록 꿈꾸던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인은 그의 건설 회사를 확장하라며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열며 상류층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완전히 잊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해 준 아내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부족한 능력 위에 세워진 성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준영은 사실 진정한 사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전 성공은 대부분 저의 조용한 지원과 제가 아껴 모은 자금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장부를 관리하고 전략을 제시해 주지 않자 그의 회사는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밖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세라는 돈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무한한 금광처럼 여겼고 명품과 호화로운 여행에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장인이 대준 자본금은 금세 바닥났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화려한 겉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술에 의존했으며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 아빠 돈은 다 어디다 날린 거예요. 불꽃 튀는 말다툼이 매일같이 벌어져 그들의 빌라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심고 가장 큰 폭풍을 수확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간 후
그녀는 더욱 거만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자신만의 사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다 옛날 집을 판 돈까지 보태 그녀는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금융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지와 끝없는 탐욕으로 그녀는 다단계 사기 조직의 덫에 쉽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며 그녀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어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었고 심지어 친척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사기꾼들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최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아둔 돈뿐만 아니라 거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하고 거만했던 여성에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욕설을 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영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어머니를 도울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다고요. 돈의 압박 앞에서 신성한 모자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절망 속에서 새 며느리 집까지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다시는 여기 와서 구걸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아들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멸시당한 최 여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최 여사의 모습은 이제 자신의 탐욕에 의해 파멸한 초라하고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은행은 빌라를 압류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본 세라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이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인맥을 동원해 남은 재산을 전부 가져가 버렸고 준영을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예전에 재개했던 방식 그대로 이보다 더 짓궂은 인과응보는 없을 것입니다. 배신 위에 세워진 3년간의 부귀영화 끝에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거대한 빚과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에 싼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준영의 무능함과 세라의 끝없는 사치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가던 건설 회사는 시장의 파도를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직원들 임금 체불, 자재 대금 미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없이 자금을 대주었지만 단 한 푼의 이익도 보지 못한 준영의 장인은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재능 있는 사위가 알아서 살든 죽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구멍난 준영의 배를 완전히 침몰시킨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날은 세라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련 없이 신속하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지원과 유능한 변호사 팀을 등에 업고 그녀는 결혼 초 준영이 생각 없이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의 조항들을 이용해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명품들부터 은행 계좌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남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털고 떠났습니다. 날 원망하지 마요. 그녀는 마지막 만남에서
준영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가진 걸 지키지 못한 탓이죠. 난 여자예요. 짐 덩어리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고요. 행운을 빌어요. 그녀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어서 이미 산산조각 난 준영의 심장에 마지막으로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돈, 가족, 그리고 그녀를 위해 처자식을 버리게 만들었던 여자까지.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된통 물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최 여사는 진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웃과 친척들이 집으로 빚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 사모님을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하고 위협하고 동네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치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때 준영 역시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좀 그만 찾으세요.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제가 이 꼴이 된 거라고요. 어머니가 만든 결과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극한의 궁핍 앞에서 신성한 모정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책임 전가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들은 최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번화가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최 여사의 빚과 준영의 회사 빚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에 살며 고급차를 몰던 그들은 이제 한 푼도 없는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에 작고 허름한 단칸방을 얻어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 방은 겨우 10제곱미터 남짓한 눅눅하고 냄새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우리 모자를 무정하게 길거리로 내몰았던 자들에게 내려진 이보다 더 짓궂을 수 없는 형벌이자 인과응보였습니다.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던 준영은 이제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과 땡볕은 그의 세련된 외모를 금세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새까맣게 탔으며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살았고 매일 밤 취해서 욕설을 내뱉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최 여사의 처지도 나을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남에게 명령만 하던 여자가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는 그녀의 체력과 정신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졌으며 눈에는 늘 분노와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함의 정점에 섰던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나 비참함과 치욕의 밑바닥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자는 배신과 끝없는 탐욕이 부른 혹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전 시댁이 몰락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엄마의 정성 공장은 더 현대적인 설비로 확장되었고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로도 대량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점에서 장사하던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 진짜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공장에 들러 직원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들은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희 공장에서는 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임시직 직원을 몇 명 더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사팀장과 함께 새로 지원한 몇 명을 면접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는 깡마르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희끗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로 깊게 팬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른 옷을 입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변했어도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최 여사,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순박하고 조용했던 시골 며느리의 모습에만 익숙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 이 세련된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자신의 채용을 결정할 권한을 쥔 사장이 바로 자신이 무정하게 내쫓았던 그 며느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성함과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인사팀장이 절차에 따라 물었습니다. 저는 최명숙이고 올해 55입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작은 장사를 좀. 그녀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차마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마음속은 놀라움, 통쾌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씁쓸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 저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 여인이 이제는 바로 제게서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일은 꽤 힘듭니다. 포장 부서에서 일하시게 될 거고 수습기간 월급은 200만 원에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월급과 좋은 조건을 듣자 최 여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서, 혹시 너 아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희미하고 서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현대적인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엄마의 정성이라고 쓰인 큰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은 그녀에게 파산보다 더 쓰라리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무시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였고 그녀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늘의 따끔한 회초리였습니다. 이 짓궂은 재회는 전 시댁 식구들의 삶에 비극과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짓궂은 재회는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충격 이후 최 여사는 다시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욕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을 짊어진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자신이 내쫓았던 시골 며느리 밑에서
이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과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어떤 교차점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와 그 가족을 잇는 마지막 가느다란 인연의 끈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끈의 이름은 제가 존경했던 시아버지 박진우 씨였습니다. 최 여사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몇 주 후 제가 회사의 연말 계획으로 분주할 때 저는 갑자기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 파트너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서야, 나야, 준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고 가부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으며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서야. 그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너한테 전화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아. 아버님이요.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왜요? 안 말기래. 민서야. 그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의사가 며칠 남지 않으셨대. 너무 쇠약해지셔서 말씀도 잘 못하셔. 그런데 정신이 드실 때마다 너랑 민준이 이름만 부르셔. 마지막 유언이 너랑 손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으시다는 거야. 민서야, 제발 부탁할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주셨던 걸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아버님 한 번만 뵈러 와주면 안 될까? 저는 전화를 끊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시아버지, 그 온화하고 고생 많으셨던 분. 묵묵히 저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분.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계시고 마지막 소원이 저와 아들을 만나는 것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 그 마르고 과묵한 모습과 늘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비바람 치던 오후, 제 손에 쥐어주셨던 딱딱한 빵 한 덩이를 기억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마주하라고, 저를 모욕했던 최 여사를, 저를 배신했던 준영을 마주하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건드리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돌아가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밀려와 제 영혼을 다시 한번 찢어 놓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저는 아들이 좋지 않은 광경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최 여사의 모진 말들, 준영의 배신을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어. 내가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 시아버지의 모습, 그 온화한 미소와 편지 속 미안함 가득했던 눈빛, 그리고 내 손주 굶기지 말라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모자의 은인이셨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며 보답하려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그 작은 소원 하나를 제가 감히 거절할 수 있을까? 원망은 저와 그들의 문제이지 아버님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만약 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않는다면 제 양심은 평생 편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비칠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갈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한 아버지의 진심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원망과 상처를 내려놓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저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아들에게는 할아버지를 뵈러 시골에 갈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엄마? 제가 할아버지 드릴 선물 있어요. 아이는 자신이 직접 포장한 작은 정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모자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한 길에 오르는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이 보내준 주소는 그들이 살던 번화가의 집이 아니었고 호화로운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8구역의 가난한 노동자 동네, 깊고 눅눅한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단칸방은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양철 지붕이 녹슨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살던 가족이 이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의 손을 잡은 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준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멋진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새까맣게 탔으며 수염은 덥수룩했고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 모자를 보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붉어진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한 어수선하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마르셨고 숨소리는 약하고 힘들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고 화려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목련 바지를 입고 있었고 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바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물수건을 짜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 늙은 아내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돌보는 모습은 감동적이어야 했지만 제게는 씁쓸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민준이를 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자신이 무정하게 내쫓았던 손자를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우리 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울음이었습니다. 민서야,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이 할미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 모자에게 못된 짓을 했어. 이제 내가 벌을 받는 거야.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손주, 할미를 용서해다오. 옆에 서 있던 준영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잔인했던 그 두 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울며 제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승리자의 통쾌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삶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이 그들을 파괴했고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우는 것을 보고 아들 민준이도 겁을 먹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아가. 할머니랑 아빠가 그냥 슬퍼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원망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짓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는지 그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서, 민준이, 왔구나. 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는 그분의 귀에 가까이 대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할아버지 드리려고 선물 가져왔어요. 아이는 작은 정과 상자를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놓아드렸습니다. 마른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힘겹게 떨리는 손을 들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숨결은 가볍고 평화롭게 되섰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루신 후 평온하게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아서 진짜 며느리처럼 모든 장례 절차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오기 전 저는 조용히 최 여사에게 봉투에 담은 돈을 건넸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머님과 준영 씨가 한동안 지내시고 어머님 약값으로 쓰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마음 편히 쉬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작은 골목을 원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떠났습니다. 저는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 증오심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은 고통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족쇄에서 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진흙탕 밑바닥까지 밀어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량함과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꽃처럼 흙탕물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관용과 용서는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처럼 굳은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눈물겹지만 위대했던 민서 씨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닫힐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정들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배신과 잔인함에 대한 분노, 너무나 많은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한 성실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 정 많고 의리 깊은 시아버지의 조용한 사랑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와 고귀한 용서의 마음에 대한 존경심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이나 배신 혹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선량함의 힘,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인과응보 법칙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의 의미를 한 겹씩 벗겨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풍파 앞에서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귀중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자 이 모든 비극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마도 가정 내 여성의 희생이라는 영원한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지키는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이미지입니다. 5년 전에 민서 씨는 바로 그 이미지의 완벽한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 젊음을 남편의 미래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 희생이 위대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희생과 자기 파괴의 경계는 어디인가? 희생은 자발적이고 이해받으며 존중받을 때 진정으로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모욕의 빌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옥죄고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민서 씨는 단순히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기 집의 그림자, 무급 가사도우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꿈과 포부,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 김민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과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개인적인 취미를 잊고 미완의 꿈을 접어둔 채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곳에 바쳐질 때만 옳은 것입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현명하게 희생하십시오. 사랑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한 사람의 쇠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만의 공간, 일, 열정, 독립적인 수입원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고 폭풍우가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희생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를 더 뼈아픈 두 번째 교훈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과 결코 틀리지 않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준영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 성장 가도에 있는 사업. 하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최 여사는 탐욕과 헛된 체면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구박하며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준영은 유약함과 물질적 유혹에 넘어가 조강지처를 무정하게 배신하고 더 화려한 새 삶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바람치는 오후에 한 선량한 여성과 그녀의 어린 아들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짐 덩어리를 치웠고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폭풍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더디게 올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민서 씨의 삶에 심었던 폭풍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삶을 휩쓸고 파괴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이었던 최 여사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와 치욕 속에서 살다가 결국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에게 일자리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장이었던 준영은 완전히 몰락하고 새 연인에게 버림받았으며 빈손으로 돌아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타인의 눈물과 상처 위에 세워진 그들의 호화로운 삶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짓밟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행복과 존경의 달콤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잔인함과 배신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고독과 업보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진심과 친절로 사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후손을 위해 복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탐욕과 배신의 어둠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면 이 이야기 속 인간애와 조용한 선행의 밝은 빛은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선한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시아버지 박진우 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약했고 아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함 앞에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한 겉모습 뒤에는 황금 같은 마음, 인자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 지켜줄 수 없었기에 조용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민서 씨에게 던져준 빵 한 덩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묵묵히 모으고 준비해온 그녀 모자를 위한 살 길이자 준비였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자신의 무력함을 안전한 보금자리이자 기댈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그의 행동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빚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허한 말 대신 그 친구의 핏줄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선행은 때로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 조용한 관심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절대로 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이 적다고 해서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약해 보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때로 근육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과 끈기 그리고 말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기적절한 격려 한마디, 작고 진실한 도움이 인생의 경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명 튜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처럼 정과 의리가 깊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당장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싹을 틔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영감을 주는 교훈, 이야기 전체를 밝히는 횃불은 바로 민서 씨의 놀라운 재기 여정입니다.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몰려 남편과 집을 잃고 한 푼도 없이 쫓겨났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눈물을 땀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엄마의 정성 노점에서 생산 공장 그리고 유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인간, 특히 한국 여성의 놀라운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출발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출신이든 인생이 당신을 어떻게 짓밟든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끈기만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해피엔딩을 쓸 수 있습니다. 민서 씨는 대학, 졸업장도 자본도 인맥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두 손, 생각할 줄 아는 머리, 그리고 선량한 마음. 그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자신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여 끈기와 인내로 매일같이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인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운명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서 씨를 보십시오.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대로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면의 힘을 찾으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문의 비법, 당신이 배운 기술, 혹은 단순히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만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감히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원한을 내려놓고 최 여사에게 돈을 주며 박진우 씨를 돌보라고 한 이야기의 결말은 진정으로 인간적 가치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통쾌해하며 그들이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탓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고통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와 증오의 족쇄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원한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서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명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되 거짓을 간파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추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항상 독립하고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자유와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행과 조용한 친절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로 역경을 이기고 관용으로 적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오락적인 목적과 깊은 인간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허구의 작품입니다. 이야기 속에 묘사된 모든 인물, 이름, 장소 및 사건은 실제가 아니며 현실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거나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사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법률, 금융, 심리 또는 기타 전문 분야에 대한 조언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야기는 서사적 목적을 위해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으며 법적 및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 나눈 교훈들이 여러분께 새로운 동기나 삶에 대한 시각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